오랜만입니다.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OT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12주에 걸쳐서 할 건데요. 법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는 헌법부터 나갈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육과정에 가장 많이 반영된 법 파트가 헌법이고 출제 빈도도 높아서요. 그 다음이 민법입니다. 그 다음이 형법. 그러니까 헌민형이라 그러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헌민형 하면 이건 거의 3분의 2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행정법, 소송법, 국제법, 노동법, 법일반론 이런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다음 주까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적을 때 책을 찾아보는 것이 이건 장단점이 있는데요. 책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렇죠? 그냥 책을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책을 찾아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책 내용에 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건 저게 걱정인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 풀다가 책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버리면 어떡하죠? 그건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단계를 가면 그때는 이게 학원에서 모의고사식으로 책 안 찾아보고 할 테니까 지금까지는 좀 책을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이 내용을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도 맞춰서 이렇게 회독수 늘리면서 이제 암기도 조금씩 신경 쓰고 또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이해했던 게 오개념이었네, 오해하고 있었네 이런 게 발견되면 그것은 바로잡고 이런 기회로 12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질문을. 그리고 학원 그 홈피에다가 질문 올리는 건 경제 선생님만 거기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법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올리시면 제가 못 봐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 조교 선생님이 계세요. 조교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답을 달아주실 겁니다. 조교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100% 조교 선생님한테 완전히 맡기진 않고 일부 어떤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게 적절하겠다 싶은 것은 오늘 수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내일 수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몇 개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개를 골라왔어요. 저희 카페에 올라온 질문 2개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이디가 약자인데 영어로 JJYS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JJYS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질문 내용 보기 전에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헌법소원이 심판이 청구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하죠. 적법 요건 심사하죠. 적법 요건 심사를 해서 적법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본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각하 결정이 나오고 본안 심사에서는 청구 취지가 이유가 있냐 없냐로 따지죠. 그래서 청구 취지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 결정이 나오고요. 청구 취지가 이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지금 JJYS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 뭐냐? 이 적법 요건인데 청구 요건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청구 요건. 그럼 적법 요건하고 청구 요건 중에 뭐가 맞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역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의문 안 가지거든요. 이제 공부가 좀 됐어요, 이제.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적법 요건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청구 요건이라는데 어느 용어가 맞냐? 어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적법 요건이 줄임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을 줄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이 길잖아요. 말이 길어서 이걸 줄이면, 이렇게 줄이면 청구 요건이 되는 거예요. 청구 요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줄이면 적법 요건이 돼요. 그래서 청구 요건하고 적법 요건은 사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원래 말이 길면 줄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선생님들 그 헌법의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기억나시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형사특권 내지는 불소추 특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한 요건이 말이 기니까 줄여서 적법 요건 내지는 청구 요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형사특권 사실 같은 말인 것처럼 원래 말은 길게 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맞는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셔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청구 요건과 적법 요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의 헌재법 68조 2에 보면 법조문 제목이 청구 사유라고 돼 있어요. 청구 사유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책은 꼭 가지고 수업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답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페이지를 불러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 책을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 책은 꼭 가져오셔야 되는데, 인강능 선생님들은 이 책 지금 옆에 없으면 빨리 정지하고 책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74페이지예요. 274페이지를 딱 보면 헌재법 68조 제목이 청구 사유라고 돼 있어요. 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목이 청구 사유잖아요. 근데 우리 그 수업할 때 기억납니까? 지난 커리에서 요걸 가지고 적법 요건을 끌어냈던 거 기억나시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구인 적격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주체해야 되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이어야 되고,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직접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의 뒷부분을 보면서 이게 바로 보충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권리보이익 이런 요건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구 사유하고 적법 요건이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구 요건이 적법 요건, 법조문에서 청구 사유라고 된 조문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고 말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헌재법 68조 1항을 보면서 우리가 적법 요건을 도출해냈으니까. 그런데 청구 사유하고 적법 요건을 동의어로 보기는 좀 그래요. 청구 사유하고. 왜 그러냐면 청구 사유는 해석에 따라서는 청구 취지가 이유가 있냐 없냐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기본권 침해가 맞냐 아니냐? 기본권 침해가 맞다 그러면 인용, 침해가 아니다면 기각.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청구 사유하고 적법 요건을 동의어로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헌재법 68조에 나오는 청구 사유라고 된 그 법조문이 적법 요건에 관한 내용이냐? 그렇다고 말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적법 요건하고 청구 사유를 동의어로 보는 건 곤란하다. 왜? 청구 사유라는 게 기본권 침해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의미로 해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는
사실은 본안심사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적법요건에서는 가능성이 있냐를 따지는 거고,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그냥 각하가 나오는 거고, 그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짜 침해했냐? 요건 본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청구사유건 본안에 관한 내용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사유하고 적법요건은 동의어로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사실 민감할 수는 있어요. 적법요건이나 청구요건을 써야 될 그때 답안지에다 청구사유라고 써버리면 요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의어가 아니다는 건 이건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JJYS 선생님 진짜 공부가 좀 되신 분 같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여기서 또 다른 선생님은 이런 것까지 카페에 질문하는데 나는 수준이 이러지 않아서 내가 그 자존감 떨어지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기. 어제의 내지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알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에 보인다. 그럼 나 발전하고 있다. 합격에 가까워진다. 이래야지. 우리 친구 과동기 같이 시험 공부하는데 얘는 벌써 수준이 이렇게 되고 카페 질문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는 난 불안하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 요것은 자존감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과거의 나. 그러니까 법 공부를 저랑 하기 전하고 지금 우리가 법 공부 같이 한 지 좀 몇 달 지났잖아요. 내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기. 첫날이라고 OT 선발을 너무 진하게 하네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정헌법선의 경우 274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있을 거, 청구인 적격이 있을 거에서 어쩌고 저쩌고 직접성 현재 이거 쭉 있는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 이게 청구 요건이냐 적법 요건이냐 둘은 같은 말이니까 청구 요건도 되고 적법 요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유연심사헌법선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청구 요건이냐 적법 요건이냐라고 했는데, 자 위헌법률 심판은 청구란 말을 안 써요. 재청이란 말을 쓰죠 법원에.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위헌법률 심판에서 적법 요건이란 말은 성립하는데 청구 요건이란 말은 약간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위헌법률 심판은 청구가 아니라 재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너그럽게 본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재청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청구 요건이라고 부르는 건 요건 답안지에 그렇게 썼을 때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적법 요건이란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은 청구한다 그러죠. 위헌심사형헌법소원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구 요건, 적법 요건 어느 용어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그리고 느낌표 아이디입니다. 합격 느낌표 아이디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교재 가졌으니까 340페이지를 딱 봅니다. 340페이지를 딱 보면 형법 357조가 있어요. 형법 357조. 제목이 배임수증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임수증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배임수재죄고 2항이 배임증죄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배임수재죄가 1항이고 배임증죄죄가 2항이냐?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질문하셨냐면 합격 따옴표, 합격 느낌표 선생님이 이 둘을 합쳐서 배임수증죄라고 해야 되는데 357조의 제목이 죄가 아니라 죄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오타 아닐까요? 1항이 배임 수재죄, 2항이 배임 증죄죄면 합해서 배임 수증죄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근데 죄라고 안 돼 있고 죄라고 돼 있잖아요. 오타 아닐까요? 맞아요, 오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바로 위에 조문을 보세요. 횡령죄, 배임죄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횡령, 배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법 각 측에서 범죄 이름을 쓸 때 죄란 말이 지금 생략이 돼서 전부 다. 뭐 절도, 강도, 횡령, 배임. 그래서 이건 오타로 보이진 않습니다. 죄자가 제자로, 제 발음이 부정확했나요? 다시, 죄자가 제자로 오타난 거 아닙니다. 오타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친절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한국어 어순이거든요. 목적어, 동사, 오브젝트, 버브. 갑자기 영어를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어 어순이 되면 어떻게 되죠? VO로 바뀌죠. 동사다의 목적에. 그래서 기소. 그렇죠? 공소를 제기인데 이게 동사로 기자가 딱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소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기소. 그래서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임, 수증, 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목적어 아닌가요? 재물. 이게 동사 아닌가요? 받은 거, 준 거. 그렇죠? 동사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조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배임 수재 이 말도 보면요. 이게 동사 목적어잖아요. 수재. 증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증, 준 거, 받는 거 합해가지고 뒤에 목적어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한 범죄 명칭은 배임, 수증, 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임, 수증죄라 그러냐? 관행으로 보여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법조문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범죄 명칭이 배임, 수증, 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배임, 수증죄라고 그냥 불러버리잖아요. 제자를 생략하고. 이건 관행으로 보입니다. 발음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요. 배임, 수증, 죄하면 그래서 그냥 배임, 수증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오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서 합쳐서 배임, 수증죄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교재는 배임, 수증죄라고 돼 있냐? 오타를 의심하신 것 같아요. 오타 아닙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볼게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갑니다. 자, 헌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회차에 딱 보면요. 2014년 이후 임용에 뭐가 출세됐냐를 갖다가 쭉 적어놨습니다. 쭉 적어놨는데, 역시 헌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교육과정에도 제일 많이 반영돼 있고, 해마다 빠지질 않습니다.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무래도 헌법 재판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골고루 나오는데 헌법 재판 쪽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헌법이 가장 비중이 높아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 딱 가서요. 헌법 1조 1항이네요. 헌법 1조 1항을 그대로 안 물어보고 제가 판례를 지금 긁어왔죠. 그 사건교를 딱 보니까 최근 사건인데 선생님들이 아는 사건이에요. 눈치챘나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이미 전 대통령 됐죠?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헌법 제1조 1항 이거 144페이지에 있었죠.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통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1조 2항도 144페이지 있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답은 쉽게 나왔는데요. 기억이 민주공화국이고 니은이 주권입니다. 니은이 주권이에요. 국가 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국민주권이 선언된 조문이잖아요. 헌법 1조 1항하고 2항이. 이는 국가 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의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잠깐, 국민주권 이야기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판례 이 말이 왜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해버렸잖아요.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국회 군대 집어넣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아예 척결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대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자기랑 생각이 같은 그야말로 멸공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 편만. 잠깐 그만할게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한다고 비난 들어올까 봐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 139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39페이지. 그 139페이지에서 CES, 프랑스 사람이니까 뭐 CES라고도 하고 뭐 CES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뭐 불어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적었어요. CES, CES라고 부릅니다. 그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요거 보면서 다 알아보셨죠? 이게 애들 고1 교과서에도 언급이 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소개할 때.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CES라는 성직자였어요. 갑자기 저게 생각나는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평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CES는요, 물론 하급 성직자였습니다. 아주 고위직 성직자는 아니고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신분 편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무슨 통영정부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봤던 것 같지 않나요? 프랑스 대혁명 때 뭐 통영정부 만들어줘 할 때 통영도 지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3신부란 무엇인가라는 팜플렛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죠.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 즉 헌법 제정 권력이 과거에는 절대 왕정 시기에는 당연히 왕이 헌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CS 논리는 달랐죠. 제3신분만이 헌법 제정 권력이다. 그러면 왕의 권력은 의회의 권력, 왕의 권력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래서 왕은 헌법 제정 권력이 아니라 제3신분이 헌법 제정 권력이고 제3신분이 만든 헌법에 의하여 왕의 권력도 유래된다. 그러니까 군주의 권력하고 헌법 제정 권력을 최초로 구분한 학자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설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게 애들 고1 교과서에도 나오고 거기에 기억은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헌법 제정 권력이에요. 그리고 니은은 CES, 다른 말로 CES, 뭐 프랑스 사람,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발음은 좀 다르게 적어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헌법 제정 권력 이걸 갖다가 지금 기억하고 권력이란 말이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건 헌법 제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을 만들고 이게 제정한다는 뜻이니까 헌법 제정 권력.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가로가 헌법 제정만 가로를 치지 않고 권력까지 가로를 쳐버렸을 때 그때 여기다 주권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이라고 쓰면 만약에 저는 문제를 갖다가 주권이라는 단어를 안 나오게 피하려고 헌법 제정에만 가로를 쳤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권력까지 가로를 쳐버리면 그럼 헌법 제정 권력이 답이겠는데 그 자리에 주권이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채점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 출제자의 지금 문맥을 보면 헌법 만들고 뭐 이런 말로 봤을 때 헌법 제정이란 단어를 요구한 걸로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헌법학계의 어떤 통설적인 입장에서는 주권하고 헌법 제정 권력을 동의어로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만약에 문맥이 이렇게 나서 헌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출발한다면 주권보다는 헌법 제정 권리라는 단어가 좀 더 안전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주권이라고 썼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될 겁니다. 주권하고 헌법 제정 권력은 동의어로 보거든요. 헌법학계 통설에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오래된 우리 기출이네, 임용 기출이네요. 자, 오래된 임용 기출인데요. 가가 보니까 뭐 시청료 거부 운동이다. 그리고 낙선 운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저항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를 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저항권으로 보이거든요. 불의의 한간 4.19 민주주의 이념, 그럼 4.19 자체가 저항권의 티피컬 타입에 해당되는 사례,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보더라도 저항권으로 보여요. 그럼 가는 이건 저항권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가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나의 권리는 저항권입니다. 142페이지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142페이지에 그때 제가 칠판에다가 4가지 사례를 갖다가 적었던 거 기억나요? 4.19 적고요, FTA 반대 촛불 집회 적었고요, 프랑스 대혁명 적었고, 5.16 딱 적었고요. 그러면서 4.19가 어떤 저항권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FTA 반대 촛불 집회 같은 것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해당된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협의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정치학자들이 문제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저항권으로 말해버리는 정치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가끔 교과서도 애매하게 프랑스 대혁명을 뭐 저항권 사례로 막 설명해 보는데 헌법학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유평등 박애에 기초한 새 질서 창조잖아요, 그게. 그래서 협의의 혁명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요런 거 보셔야 돼요. 출제하신 분이 헌법학, 법학 쪽의 교수님이 출제하신 건지 아니면 정치학 교수님 출제하신 건지 눈치껏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학 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도 저항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헌법학 입장에서 저항권하고 협의의 혁명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제 5.16은 쿠데타 사례로 쭉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항권의 그 유사 개념 3가지를 적은 건데 그 중에 시민 불복종이 이게 유사성이 많다고 해서 비교 더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뭐 행사 방법에서 되도록이면 평화적이어야 되냐? 이게 불가피한 폭력이 허용될 수 있냐? 아니면 반드시 평화적이어서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최후 수단성, 다른 말로 보충성이 요구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구분했던 거 기억납니다. 자, 2번에서 가운동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잖아요. 나 권리가 저항권이잖아요. 차이를 5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요즘 스타일은 아니네요. 요즘 몇 자 이내로 이렇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옛날 스타일인데 이 답은 142페이지에 있어요. 142페이지에. 시민 불복종권은 운동은 개별 법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헌법의 기본으로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자체가 기존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 불복종권은 이건 개별 법령의 변형 내지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비폭력이어야 되잖아요. 비폭력적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이 요구되냐 안 되냐, 보충성 제약을 받냐 안 받냐, 뭐 같은 말인데 저항권 같은 경우는 보충성 제약을 받는데 시민 불복종권은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를 50자 이내로 줄이는 게 이건 줄이기 싸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줄이기 싸움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몇 자 이내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차이점이 언급이 되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바로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통으로 물어보기다 요즘 스타일 같은 거는 뭐 행사 요건상의 차이점, 뭐 목적상의 차이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저항권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의 뭐 목적상의 차이점이라든지 행사 요건상의 차이점, 그렇게 더
정밀하게 잘라서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목적상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 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은 개별 법령의 변형 내지 반대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142페이지 앞에 컬에서 설명드릴 때 이쪽에서 저항권 쪽에서 서술형이 나온다면 사실은 제1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저항권의 행사에 목적상의 한계 요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도 들었던 거 기억나요? 목적상의 한계. 그럼 이제 키워드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된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뭐 개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내지는 적극적 목적을 사용할 수 없다. 요 취지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문제로 이번에 만들진 않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말로 드립니다. 그 책에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1감은. 그런데 굳이 말을 안 했습니다. 굳이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그걸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문제 안 내고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4번을 봅니다. 4번을 딱 보니까요. 4번. 요건 143페이지에 나온 판례인데요. 143페이지에 나온 통진 사건에서 저항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나오죠. 그렇죠? 그 판례에 해당됩니다. 143페이지에 통진당 사건 판례입니다. 통진당 걔들이 그 목적이 헌재는 그렇게 봤어요. 그 대한민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남한 땅에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요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진당 쪽에서 항변한 게 우리 제가 아니라 걔들 입장에서 통진당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목적은 이건 저항권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항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권이 그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게 저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곤란하답니다. 왜 그러냐? 저항권은 소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개혁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을 갖다가 남한 땅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떤 기존의 헌법 질서 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권은 볼 수 없다.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저항권에서 거기 보면 지금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 비폭력 이 단어를 보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권이 폭력이 허용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면 폭력이 허용됩니다. 요즘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판례는 없지만 1980년 5월 달에 광주 이야기 5.18 그걸 이제 저항권으로 보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적 견해거든요. 근데 총칼 들고 나온 시민군을 갖다가 어떻게 저항권을 볼 수 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헌재 저항권 개념정에 의하면 총칼 들고 나왔다고 폭력을 수단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항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불가피한 경우는 폭력이 사용되니까 헌재 판례도 폭력, 비폭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저항권의 목적이 적극적인 개혁 목적으로 사용 못한다. 이 말하고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적극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저항의 모습 자체가 적극적이냐는 거예요. 작년 12월 3일 날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거기에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하고 경찰들 모습은 저는 소극적 저항으로 보거든요. 적절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최강이라는 특수부대가 거기서 하는 거 보세요. 일반 시민이 미니까 막 밀려요. 작정하고 하면 그 밀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살인병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이게 소극적으로 저항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적극적인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권에서 소극적 저항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쓴 거지. 그래서 저항권이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할 수 없다. 그 말하고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좀 친절하게 나가네요.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볼게요. 표정이 좀 다는 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 느낌을 제가 지금 살짝 캐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저항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뭘까요? 우리 목차가, 책 목차가 저항권이 어떤 목차에 나왔었죠? 헌법수호. 다른 말로 헌법보장. 헌법보장에 우리가 국가긴급동도 나오고 저항권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헌법수호제도예요.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입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란 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은의 이야기는 이미 유효한 구제소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최우수단이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보충성이란 단어가 요구됩니다. 자, 문제는 안 냈지만 제가 저항권에서 가장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 건 뭐라고요? 저항권의 목적상 한계. 소극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헌법 질서 수준이래요. 개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체제 개혁 목적으로. 이렇게 미는 이유가 뭘까요? 통진당 사건. 통진당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가 남한 땅에 있다가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저항권의 목적으로 안 봤거든. 그 근거에 해당됩니다. 전에 난 자꾸 그게 생각나는데 우리 기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로 물어보겠다고 해서 제안한 판례가 있었어. 근데 정작 그거 물어봤나요? 헌법 72조 국민투표 대상서라고 그랬잖아요. 통진당 사건이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정작 통진당 사건 그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저항권하고 관계돼서 저항권 행사의 목적상의 한계, 요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온다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5번을 봅니다. 5번. 기업과 니은 각각에 알맞은 내용을 써라 그랬어요. 5번에서 기업과 니은 각각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랬습니다. 헌법 3조는 144페이지에 있죠. 영토 조항이죠. 요것은 외우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그랬죠.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144페이지에 헌법 4조도 거기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반국가 단체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지역을 되찾는 건 수복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헌법 4조가 통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이 돼버린다. 그래서 3조와 4조가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고요. 여기서는 헌법 3조 내용 아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억이 한반도입니다. 그 다음 나온 이야기, 영토장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며 영토장이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니은이 뭘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저쪽 기본권 파트 처음 들어가서 칠판에 이런 거 적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권리를 분류할 때 공권하고 사권으로 구분하고요. 공권을 국가적 공권하고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말보다는 주관적 공권이란 말을 헌법학에서는 더 많이 쓴다. 이러면서 주관적 공권을 두 가지로 나눈다. 기본권하고 법률상의 권리로 나눈다. 이런 구분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 거다.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 거다. 그리고 잠깐 또 적으세요. 알았어요. 일반적 행동자유권 쓰고 싶으면 쓰세요. 우리 이거 필기 다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법률상의 권리는 법률 차원에서 보장된 거다. 그래서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헌법에 규정돼 버리면 이건 헌법상 보장된 걸로 볼 수 있다. 헌법에 규정은 없더라도 이건
헌법 해석상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헌법에 직접 규정이 있든지 이런 거고, 그래서 법률상의 권리로 주민투표권이 들었던 거 기억도 납니다. 그때 적었던 걸 똑같이 적고 있어요. 왜? 공부라는 것은 아는 거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실제 시험에서 오류 없이 정확히 이걸 적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복습하는 취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게. 자, 거기 사건 기호를 보니까 어떤 판례로 보입니까? 147페이지 있는 한일어업협정 판례인데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일어업협정 딱 맺었는데 독도가 중간수역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이 완전 뭐라 그러나요? 점잖은 말에 생각 안 나서 얘들 말로 다 개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이거 3.1 정신하고 영토권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 청구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3.1 운동이란 말이 3.1 정신이란 말이 헌법 전문에 있지 않느냐. 유관 역사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안 나온다. 그래서 3.1 정신 기본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권이라는 게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는 이걸 주관적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주관적 권리가 아니다. 주관적 공권이 아니면 기본권도 아닌 거죠. 주관적 권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기본권 아니다. 그 부분을 떼운 거예요, 지금. 한일어업협정 판례 논리입니다. 이건 14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니은에 해당된 말이 기본권입니다. 니은에 해당된 말이 기본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야기, 법치주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03년도 공통사회 문제로 나왔어요. 03년도. 그러면 2002년도 11월 달에 본 시험이잖아요. 03년도 공사면. 2002년도에 문제를 냈는데 문제 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우리가 작품을 보면 이 작가가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어떤 성향인지 보입니다. 히틀러하고 박정희를 동급 취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이죠? 히틀러와 박정희를 지금 동급 취급하고 있어요. 히틀러 정권의 수권법하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내용 일부이다. 수권법과 긴급조치에 들어있는 문제점을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40자 이내로 써라 그랬습니다. 자, 수권법 보니까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관계없이 제국의 정부에서 의결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행정부를 이야기하죠. 행정부한테 입법권을 줬다. 그래서 수권이라고 그러죠. 줄수자 써서 수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일단 권력분리 원칙 위반인데요. 그렇죠? 권력분리 원칙 위반입니다. 2조를 보니까 제국 정부는 헌법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의결할 수 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어도 되네요. 이게. 그렇죠. 유연적인 법률을 제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조를 긴급조치 1호의 2조를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시대적 배경이 있긴 해요. 유신 반대를 하도 많이 하니까, 유신헌법 반대를 많이 하니까, 유신헌법 반대하는 거면 처벌해버리겠다는 거네요. 지금 행위를 금한다. 이건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예 금지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조를 보니까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하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장주의 원칙 위반인데요. 영장도 없이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해버리잖아요. 6조 이 조치에 대해서 위반한 자와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에서 심판 처단한다. 지금으로 치면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거든요. 이건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재판 청구권 내용을 또 침해한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출제위원이 요구한 것은 수권법과 긴급조치에 들어있는 문제점을 법치주의와 관련시켜서 40자 이내로 써라. 둘 다 형식적 법치주의 위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둘 다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위반됩니다.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내지는 반한다는 표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 내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표현은 꼭 들어가야 될 표현입니다. 근데 너무 짧지 않나요?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이 말만 있다 50자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은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출제위원은 아마 문제를 낼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한번 예시로 모범답안을 써보고 글자 수를 보니까 50자 이내로 이게 써지는데 그러니까 50자라고 썼을 거예요. 그럼 출제위원은 뭔가 더 요구한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의도에.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내지는 반한다는 말만 써가지고는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자, 교사 뽑는 시험이에요. 교육과정 해설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얘들한테 법치주의를 가르칠 때 뭘 강조해야 되죠? 착하게 살아라. 법 위반하면 너들 처벌받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무슨 순종적인 인간 만들 일이 있어요? 권력의 순종적인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히틀러 때 경험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회가에서 길러내야 될 민주시민의 자질은요, 권력의 순종적인 인간이면 안 돼요, 이게. 법치주의에서 뭘 강조해야죠? 법치주의 목적이 뭐죠? 기본권 보장. 국가 공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다. 이걸 기본권 보장 정신, 다르게 말하면 인권 보장 정신을 강조해야죠. 그게 바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치주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이고 법치주의 개념 정의 자체가 기본권 보장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건. 물론 이건 15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치주의 이야기는 150페이지. 이 책으로 15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출제위원은 이걸 요구한 것 같아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요구한 거예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제대로 못하잖아, 내용이 보니까. 자, 수권법에서 거기 보세요. 2조를 보면요. 헌법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의결하면 헌법의 기본권 침해하는 법률을 막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본권 침해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긴급조치를 딱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2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했잖아요.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는 신처자의 침해잖아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니까 6조 같은 경우는 재판청구 침해잖아요. 전부 다 기본권 침해잖아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 요 정도로 요구한 것 같아요. 물론 진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청원해 보세요. 교원 임용시험에서 예시답안 제시해달라고 채점 기준이나. 이딴 시험이 다 있죠. 채점 기준도 안 줘, 예시답안도.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내 합격이 중요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후배들을 좀 설득해 보세요. 사범대 학생이 있지 않나요? 뭐 한대요? 맨날 MT 준비만 한대요? 이런 것 좀 해보라 그랬어요. 4학년 선배가 시험 몇 달 남겨놓고 청원하게 만들지 말고 이 3학년 애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사범대 학생이 했대.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하면 약발이 별로 안 들어요. 학원 강사가 했다 그러면 거부감을 느껴버리니까. 채점 기준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 추론에 의하면 기본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길 바란 것 같아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 이 정도가 예상되고요. 자, 수능 문제를 볼게요. 수능에는 꼭 법치주의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법치주의 유형 A다 그랬어요. 이 A를 딱 보니까요. A를 보니까 법치주의 이야기하다가 왜 죄형법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맨 앞에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 국가의 범죄의 책임을 기초로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하는데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지만 입법자가 범죄 유형 형벌의 종류 정도를 미리 성문호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잖아요. 그러면 죄형법정주의하고 법치주의가 뭔 상관일까요? 이거 299페이지에 죄형법정주의 역사라 그래서 형법 파트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로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근대에 오니까 몽테스큐의 삼권분립 위로라는 포에르바의 심리강제설이 이론적 근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한번 죄형법정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본다 그랬죠.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거로 본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299페이지에 죄형법정주의 역사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근데 죄형법정주의의 어떤 사상적 기초가 되는 이론 두 가지는 몽테스큐의 삼권분립 이론하고 포에르바 심리강제설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걸 법치주의 중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랬죠.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더 추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죄형법정주의를 법치주의의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요. 제시문에 그러나 입법자가 선택한 형벌이 구성요건이 기술된 불법의 내용에 상응하지 않거나 책임이 예상하지 않는 과도한 경우에 법률의 내용과 정의 합치될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으로 치면 적정성의 원칙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런데 물어본 곳은 법치주의 유형이다 그랬으면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잖아요. 그렇죠? A는 누가 봐도 실질적 법치주의로 보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으로 보여요. 정답은 1번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요거 우리 시험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이 가장 높은 거 적어라 그러면 뭐죠? 적정성의 원칙. 그렇죠? 수능에서 객관식으로 물어봤다는 건 우리한테 물어보면 기입식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적정성의 원칙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성이 높죠.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할 걸 요청한다. 맞죠? 입법권도 구성하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럼 디귿은 왜 틀렸냐? 디귿은 틀린 건데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도 정당화된 아니에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됐건 형식적 법치주의가 됐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할 때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를 요구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죠, 이건.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작년 수능 문제인데, 법치주의형이 A, B인데요. A, B인데, A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 읽어보면 A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대한 통치도 가능하였다. 형식적 법치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해 보입니다. B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A가 형식적 법치주의인데 형식적 법치주의도 행정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죠. 이건 실제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B가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는 통치 합법성 강조한다. 이건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겠는데 A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로 제정 법률이란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A와 달리 B는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건 둘 다입니다, 사실은.
근데 적차적 적법성만 강조한 건 형식적 법치주의만 해당되고요. 지금 절차적 적법성만 강조한다는 문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국민을 구속한다는 건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데 그때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된다. 적법 법률에 제정될 걸 요구한다. 사실 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이건 절차와 적법성만 강조한 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장이 좀 애매한데 어찌 보거나 이건 둘 다 강조한 걸로 보면 A와 달리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건 A와 B의 위치가 바뀐 걸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하든 이건 틀린 지문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B와 달리 A는 유연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유연법률 심사라는 게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지를 심사한다는 것은 법률의 내용이 정당할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옹호하는 이야기거든요. A와 B 위치가 바뀐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니다. 5번에 A, B 모두 명목상 법률에 의한 통치가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 기본권 보장이 요건 A만 이렇게 보죠. 형식적 법치주의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봅니다. 옳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A하고 B를 보니까 A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보여요. 왜? 법률 그 자체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는다. 형식적 법치주의죠. B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보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둘 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법률의 근거에 이루어지다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는 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입법권을 구속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아요. 1번 A가 형식적 법치주의인데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이건 적정성의 원칙 내용이잖아요. 잠깐 수능에서 계속 요거 연결시키네요, 얘들. 죄형 법정주의하고 법치주의를. 그렇죠? 수능에서 계속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도 연결돼서 나온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랑 관련인 가장 높은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은 뭐라고요? 적정성의 원칙이 될 겁니다. 이건 B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한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이건 A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둘 다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법률로. 그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B와 달리 A는 유연법률 심사 필요제를 강조한다. 유연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랑 관련 있는 제도예요. A와 B 위치가 바뀐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지금 풀어보고 오셨고 얘들 수능 문제가 쉬워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 계속 해볼게요. 10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A와 B 모두 법치주의 일반적 요청을 충족하고 있어. 법치주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A는 B와 구별된다. 일단 A가 실적 법치주의인지 형적 법치주의인지를 좀 봐야겠네요.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단서가 보이는데요. A는 법률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까지도 요구한다. A가 실질적 법치주의네요. B가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 A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자, 과잉금지 원칙은 우리 교원님에서 이미 2번 나왔습니다. 얘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자, 과잉금지 원칙, 파생 원칙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의 재소성,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한지 법률 내용의 정당성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관계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입법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한다 그랬는데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법에 의한 지배를 갖다가 간과했던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쵸? 이건 형식 법치주의, 실적 법치주의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실적 법치주의가 B, 형식 법치주의가 뭐로 구별되냐? 국가 권리행 기본권 제한시 법률 둘 다 법률의 근거를 두도록 하죠. 법률행위 정당성을 요구하냐 안 하냐가 차이지.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11번을 봅니다. 11번. 쉬었다 할까요? 11번은?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